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공기처럼, 햇빛처럼 잊고 살고 있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치열하게 싸운 선배들과 밤낮 없이 일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피땀 흘려 일군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지구상의 아주 작은 나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이름을 알리며 일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42개국에서 우리 평양정보통을 시청하고 계신 해외교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곧 아름답게 잘 수습되리라 믿습니다. 평양정보통은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은 북한에서 여의사로 근무하다가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국 사회에서는 재산분쟁,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북한은 이와 반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뇌물까지 바쳐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과 돈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북한의 병원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피해 숨기 위한 장소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의료인의 양심과 책임감은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탈북하여 이제 안정을 찾게 된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조금은 남달랐어요. 부모님은 도당 간부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저는 늘 그 환경에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미경아, 조선의 미래는 국제화에 달렸어. 내가 앞서 나가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저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중국어 선생님이었던 양 선생님은 제게 단순히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며 저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주는 길잡이 같았죠. 미경 동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어요. 중국어는 금세 제 것이 되었고 그 덕분에 부모님도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양 선생님은 제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줬어요. 미경 동무 고려의학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학문이요. 당신 같은 학생이 적격이요. 그의 권유에 저는 고민 끝에 청진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교 생활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됐어요. 첫날 캠퍼스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설렘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웅장한 강의실, 서재 가득한 도서관,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언가에 몰두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고려의학은 단순히 침을 놓는 기술이 아니었죠. 인간의 몸을 이해하고 그 몸을 치유하는 모든 과정을 깊이 탐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교수님들도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셨죠. 특히 침구학 교수님은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어요. 미경 동무, 오늘은 내 몸에 직접 시술해보는 게 어떻겠소? 그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몸에 침을 놓는 건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피부에 침이 닿던 순간 제 손끝에 모든 신경이 집중됐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쳤을 때 교수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미경 동무, 훌륭하오. 앞으로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오. 그날 밤 저는 혼자 기숙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자부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의문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내가 배우는 이 지식과 기술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체제의 도구일 뿐일까? 대학교 시절은 치열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무언가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교수님들은 종종 당 간부들이나 고위층 가족들을 치료하러 나가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알게 됐죠. 이 체제에서는 지식과 기술조차도 평등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그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저 공부에 매진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환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임할 거야.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제게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느꼈던 모순은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앞으로의 삶에서 저를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죠. 함경북도 인민병원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어릴 적 품었던 이상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 뿌듯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학을 전공하고 드디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기뻤죠.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병원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래되어 녹슨 의료 장비들, 깨지거나 찌그러진 약품병들, 그리고 바닥에 흘러내린 채 그대로 방치된 피와 약물 자국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였어요. 병원 안은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자 병원의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이미 부족했던 약품들은 완전히 동이 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코로나는 치료할 필요가 없다. 조선의 강인한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상부의 지시는 무책임 그 자체였죠. 그들에게는 환자들이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약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심지어 기본적인 소독제조차 부족했죠. 결국 민간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들에게 약 대신 쑥을 끓여 마시게 하고 뜸을 떠서 통증을 완화하려 애썼죠. 하지만 그런 방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중 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을에서 올라온 한 가족이에요. 부모와 아이 둘, 이렇게 4명이 모두 코로나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약을 줄 수 없었어요. 고작해야 쑥과 마늘을 다려주며 곧 나아질 겁니다. 라는 위로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그 가족은 모두 숨을 거두었어요. 아이들의 시신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제 삶도 피폐해져 갔어요.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한 달에 고작 쌀 몇 대에 불과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병원 내 모든 의사들은 뇌물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의사로 취직했으나 배급은 어쩌다 나와서 굶지 않으려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죠. 환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도 그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들이 제게 건넨 쌀 몇 봉지, 담배 한 보루는 저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뇌물에 의존하는 생활은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어요. 제 자신이 점점 더 변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지만 점차 무감각해졌어요. 돈을 먼저 내미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다르게 대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혐오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나무랄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 중 가장 끔찍했던 건 마약 문제였어요. 코로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민간요법에서 더 나아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편, 필로폰,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각종 합성약물이 병원 바깥에서 팔려나갔죠. 처음에는 이를 눈 감아야만 했어요. 마약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차 중독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으로 실려오는 시체들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필로폰 과다 복용으로 온몸이 경직된 채로 실려왔죠. 그의 부모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가진 건 모두 드릴게요. 라고 외치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급 처치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30분 만에 숨을 거뒀어요.
그의 부모는 병원 바닥에서 한참을 울부짖다가 끝내 그의 시신을 끌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잃어갔어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길을 택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환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쳤어요. 그럴 때마다 문득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자원, 그리고 진정한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이 체제가 무너지고 모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끝까지 버텨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제 스스로가 이 무책임한 체제의 공범이 될 뿐이니까요. 49호 병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경 동무, 이제 정말 잘 살게 됐구만요. 49호 병원이라니 당신 운이 좋군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내면에는 불안함과 의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발령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요? 북한에서 정신병원 의사는 생각보다 인기 있는 직업으로 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정신병 판정을 받으면 무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할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로 판정받기 위해 정신병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 의사는 단순히 치료자의 역할을 넘어 체제의 일부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북한의 정신병원 의사들은 특권을 누리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고 원하는 정신병 판정을 내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가는 대신 정신병 환자로 분류되기 위해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 정신병원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고급 시계, 금반지, 심지어 외국산 술과 같은 귀한 물건들을 뇌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런 행위가 부끄럽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북도 인민병원에서 몇 년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49호 병원으로의 발령이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북한 사회에서 꿀보직으로 통하는 곳이었으니까요. 49호 병원은 이름만 들어도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곳은 북한 고위층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병원으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일반 병원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신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고위 간부들이나 그들의 자녀들 혹은 중앙당의 특별관리 대상자들이 이곳으로 보내지죠. 대개는 약물 중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쇠약 혹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이곳에 입원합니다. 병원의 외관은 놀라울 정도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들이 낡은 콘크리트 건물로 퇴락해 있는 반면 49호 병원은 깔끔한 정원과 최신식 시설을 자랑했어요. 내부는 더욱 화려했습니다. 병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최신 의료 장비와 고급 침구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지원을 받는 병원답게 약품도 부족함 없이 보급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호화로운 환경은 환자들, 특히 고위층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었죠. 제가 49호 병원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환경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의 화려함 뒤에는 북한 체제의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으니까요. 49호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보다는 관리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환자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받는 게 아니라 체제에 맞게 행동하도록 교정받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자녀 중에는 폭력적이거나 통제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보내져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제와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환자는 중앙당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고 부모의 요청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감옥처럼 느끼며 끊임없이 탈출하려 했고 약물 없이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약이나 줘. 그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고위층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려왔지만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환자들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체제의 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온 고위층 사람들은 가족 간에도 신뢰가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49호 병원에서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물과 상담으로 문제를 억누르고 환자들이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9호 병원에서의 생활은 외견상 안정적이었지만 제 내면은 점점 더 갈등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점차 무뎌졌습니다. 환자들에게 진정한 치료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의 증상을 억누르고 체제에 순응시키는 일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특히 뇌물 문제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환자들의 가족들은 더 나은 치료와 관심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넸고 저도 그걸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책상 서랍은 뇌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익숙해져 갔습니다. 49호 병원의 의사로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체제의 부조리 속에서 살아남는 일이었으니까요. 49호 병원에서의 생활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체제를 위해 그저 존재하는 걸까? 제 내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고 언젠가 이 병원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9호 병원은 북한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체계적이지만 그 안은 부패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 체제의 한계와 부조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결정을 내리게 만든 씨앗이 되었습니다. 49호 병원은 겉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정제되고 체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체제의 모순과 부조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만을 위한 병원이자 체제의 민감한 문제들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였던 이곳에서 저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적인 고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생활은 저를 점점 무너뜨렸고 두 가지 사건은 결국 제가 탈북이라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혁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중앙당 간부 김동진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부터 정신분열증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결국 그의 가족들이 병원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혁의 상태는 불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들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날 가둬두려고 여기로 데려온 거지. 다 알고 있어. 다 너희 짓이야.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듯 보였습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두려워하며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김혁 동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손에 쥔 물건을 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날 돕겠다고. 웃기지 마. 너도 다 같은 패거리잖아. 결국 병원장은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 상태를 염려했지만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약물의 효과가 닿을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혁은 자신의 병실에서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이 이를 발견해 저지했지만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그의 아버지인 김동진 간부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상태를 보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너희 병원이 이게 최선인가? 내 아들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상태가 악화됐어. 무능한 것들. 김동진은 병원장과 저를 차례로 질타하며 병원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내가 이 병원을 믿고 아들을 맡겼는데 너희가 이렇게 대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겉으로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은 김혁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물의 용량을 더 늘리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혁은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다음 날 새벽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혁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그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병원 복도는 그의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너희 같은 무능한 것들 때문에. 그는 제게 다가와 옷깃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담당 의사라며.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책임져.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저는 제 자신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술과 지식이 이 체제의 한계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김혁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고위층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중앙당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의 부인이었고 극심한 망상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이 체제의 감시 대상이며 심지어는 남편조차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 병원도 믿을 수 없어요.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병원 내 모든 직원들을 의심하며 약물을 주려고 다가가는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약에 독이 들어있는 거 알아요? 나한테 손대지 마. 저는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부인 동무, 여기는 당신을 해치려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돕겠다고. 웃기지 마. 너도 그들 중 하나잖아. 나를 없애려고 작정한 거잖아. 그녀의 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장은 이 사실이 중앙당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환자의 상태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중앙당에서 가장 민감한 인물 중 하나야. 무조건 조용히 처리해야 해. 상태를 호전 중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해라. 저는 이 지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싶었지만 체제의 압박 속에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상태를 숨긴 채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심각한 발작을 일으킨 끝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김혁의 죽음과 최고 간부 부인의 사망은 병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병원장은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경 동무, 이번 사건들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병원의 존속을 위해 내가 모든 잘못을 떠안아야 한다. 그의 말은 제게 어떤 선택지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등을 돌렸고 저는 병원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당의 조사팀이 도착해 저를 신문하며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동무가 왜 정확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보고서를 왜 조작했는가? 저는 모든 것이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희생양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가 이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병원과 체제 모두로부터 철저히 버려졌고 더 이상 의사로서의 역할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체제는 저를 이용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며 제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 체제의 도구로 남아 희생양으로 죽느니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탈출의 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49호 병원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중앙당 간부 자녀의 죽음과 고위층 부인의 사망으로 제가 희생양으로 몰리고 병원과 체제 모두 저를 버린 순간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고 오직 자유를 찾아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 길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탈출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비밀리에 진행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제가 병원의 사건 이후 고립된 상태라는 걸 알았기에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백신 개발로 팬데믹이 끝나가고 주민들의 이동이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해지고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을 때 저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49호 병원에서의 마지막 근무가 끝난 날 저는 강을 건너기 위해 북쪽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은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물이 흐르고 있었고 감시 초소의 경계는 평소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드디어 어둠이 짙게 깔린 순간 저는 두만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언제라도 들킬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물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건너편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멀리서 감시병의 손전등 빛이 얼음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신히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공안의 눈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아 북송시키는 일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항상 경계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탈북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도로 위의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했고 잠깐의 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는 한국행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3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탈출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내방송으로 이제 곧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을 때 저는 마침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정착센터에 들어갔을 때 저는 낯선 환경 속에서 어리둥절했지만 곧 자유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환영받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로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구도 저를 의심하거나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한국의 풍경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길거리, 상점마다 가득한 물건들, 환히 빛나는 간판들,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으나 서울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하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국립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처음 접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의료기기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 의료인들의 친절함에 정 같은 의료인으로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방역 체계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의료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방역의 대상이었고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나누어주고 백신 접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을 견학하며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약이 없어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약품을 구하기 위해 뇌물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환자가 동등하게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간호사가 제게 했던 말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환자가 누구든 최선을 다해 돌봅니다. 생명을 구하는 데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북한에서 잃어버렸던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보았던 의료 현실과 체제의 부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공정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능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은 험난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 의사들이 40여 명 정도 탈북했는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하여 전 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중형 병원에 취업을 한 저는 한국의 선진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놀랍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의료 현장은 제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이나 의료처치 용품들이 부족함이 없이 차곡차곡 칸칸이 잘 정돈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놀라운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장도 놀라웠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 현장에서 북한의 의사보다 더 좋았습니다. 첫 월급을 은행 통장으로 지급받고 믿을 수 없어 현찰로 찾아기지고, 집으로 온 저는 그날 밤 이렇게 큰 돈이 정말 내 돈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꿈이면 깨지 말아라 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압류당할까봐 불안해서 맡기지 않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의료 현장은 생명을 다투는 일이라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어 일은 힘들지만 한국의 동료들은 제가 북한 출신임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환대는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자유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작은 일들이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걸으며 음식을 고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습니다. 이동 허가를 받지 않고 쾌적한 버스나 기차를 타고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유가 있는 나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 일을 하면 최저 생계비를 걱정하며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의 급여를 주라고 법으로 정해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나라.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북한 인민들이 한없이 가엾습니다.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기와집에 살며 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고,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고 멀쩡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으려 꽃제비로 전락하게 만들더니 해외 유학까지 했다는 젊은 김정은조차도 옥수수 수천 톤을 살 수 있는 미사일을 바다속에 퐁당퐁당 빠뜨리며 인민들이 굶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쾌적한 집에서 넘치는 쌀과 고기를 먹고 사는 나라, 북한 김일성이 이루지 못한 꿈, 김일성이 인민들에게 살게 하고 싶었던 꿈의 나라를 대한민국은 벌써 예전에 이루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해가 될까요? 집안에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한물 꼭지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콸콸 나오고 전기는 나가는 법이 없고 한 사람이 한 달 일한 돈으로 쌀과 고기, 계란, 생선 등 마음껏 사서 먹고 생활하고 저축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될까요?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북한 인민들이 한없이 가엾습니다. 북한 김씨일가 3대가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한 꿈의 나라, 고기국에 쌀밥이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고생 많았군요. 한국에서 더 많은 자유와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양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평양정보통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지인에게 공유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